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국내 정치,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지정학을 마치 체스 게임처럼 활용하는 전략 말이에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해볼 건데요. 거의 질 게 뻔한 선거를 이기기 위해 한 대통령이 전 세계를 무대로 어떤 엄청난 그림을 그리는지 그 흥미진진한 시나리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아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건 무조건 진다 싶은 선거에서 대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볼 거대한 지정학 퍼즐의 첫 번째 조각입니다. 답은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습니다. 바로 판을, 그러니까 게임의 룰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죠. 오늘 저희는 지정학 전략가 마르코 파픽이라는 사람의 분석을 가지고 겉으로 보기엔 전혀 상상도 못할 이 전략을 하나하나 단계별로 파헤쳐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장입니다. 2026년 중간선거의 도전, 그리고 이걸 왜 정치과학이라고까지 부르는지 한번 보죠. 마르코 파픽이 진짜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중간 선거에서 질 거라는 걸 굳이 여론조사까지 해볼 필요가 없다. 이건 정치학이 과학에 가장 가까워지는 순간이다. 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현직 대통령이 중간 선거에서 지는 건 뭐랄까 거의 역사의 법칙, 필연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럼 이 역사의 법칙을 거스를 방법이 아예 없냐?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경제를 살리는 거죠. 그것도 아주 빠르게 말이에요. 유권자들이 내 지갑이 좀 두둑해졌네?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 이게 이 불리한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카드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1막입니다. 국내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이 절박함이 어떻게 저 멀리 해외 유전으로까지 이어지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딱 생깁니다. 미국의 핵심 파트너?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잖아요? 이 사우디가 지금 비전 2030이라고 해서 엄청난 국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하려면은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즉, 높은 유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조차고 언제까지고 낮은 유가를 유지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을 딱 한마디로 줄이면 이런 느낌이에요. 야, 내가 1년이나 봐줬잖아. 근데 나도 영원히 이렇게는 못해. 바로 이 한마디에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긴급한지, 또 미국이 얼마나 압박을 받고 있는지 확 느껴지시죠? 자, 그럼 미국한테 남은 카드가 뭘까요? 여기 보시면 딱 비교가 되죠. 왼쪽 베네수엘라는 매장량은 진짜 어마어마해요. 근데 너무 위험하고 당장 유가에 영향을 주려면 몇 년은 걸리는 말 그대로 장기 투자 같은 거죠. 반면에 오른쪽 사우디는 믿을 만한 파트너는 맞는데 이제 인내심이 바닥났고 심지어 높은 유가를 원해요. 이러니까 미국이 왜 베네수엘라 카드를 만지작거리는지 그 그림이 좀 그려지실 겁니다. 근데 여기 진짜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베네수엘라 석유는요, 한 5년, 10년 뒤를 봐야 하는 장기적인 해법이지 지금 코앞에 닥친 한 11개월 남은 중간선거를 위한 응급 처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카드를 또 꺼내야만 하는 거죠. 자, 이제 2막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져요. 왜냐면 정말 누구도 예상 못한 카드, 바로 중국과의 거래가 등장하거든요. 이게 과연 2026년에 가장 큰 반전이 될까요? 마르코 파픽이 내놓은 핵심 예측이 바로 이겁니다. 2026년의 진짜 서프라이즈는 어쩌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일방적인 관세 인하가 될 거다. 아니, 지금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데 이런 일이 가능하다니 정말 의외 아닌가요?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지정학적 계산 뒤에는 사실 아주 간단한 경제 원리가 숨어 있어요. 여러분, 관세가 뭐죠? 결국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거든요. 그럼 관세를 낮춘다. 이건 그냥 바로 물가를 끌어내려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 중 하나가 되는 거죠. 자, 보세요. 해외에서는 마땅한 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럼 이제 모든 시선은 어디로 향할까요? 바로 국내로 돌아옵니다.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죠. 정부가 꺼내들 수밖에 없는 마지막 카드가 뭔지 한번 보시죠. 이 표를 보시면 지금 상황이 딱 정리됩니다. 재정 부양책 쓰려고 하니 의회랑 채권 시장이 안 돼 하고 막아서요. 관세 인하는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럽고 효과도 느리죠. 그럼 뭐가 남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직 하나, 바로
통화 정책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거냐? 바로 이겁니다. 주택시장 리플레이션.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집값을 띄워서 소비를 확 늘리는 전략이에요. 자,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첫째, 주택 비상사태를 선포해요. 둘째, 대출금리를 내리라고 압박하겠죠? 그럼 셋째, 사람들이 돈 빌려서 집 사고 소비를 늘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단기간에 경제를 확 살리려는 그림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싶으시죠? 이 모든 복잡한 정치, 지정학 얘기가 시장에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소위 스마트머니라고 하죠? 똑똑한 돈은 과연 어디로 가게 될까요? 바로 그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나옵니다. 모든 것의 시작점은 이거예요. 중앙은행, 즉 연준에 가해지는 엄청난 압력. 경제 살려야 하니까 금리 내리라는 정치적인 압박 말이죠. 그리고 이 압력은 결국 어디로 터져 나올까요? 바로 약달러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달러가 이 모든 압력을 받아내는 일종의 탈출 밸브 혹은 안전 밸브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논리의 끝은 뭘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자산, 즉 비미국 자산이 훨씬 매력적인 투자처가 된다는 거죠. 왜냐?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통화로 된 자산 가치는 올라가니까요. 간단하죠? 이 차트가 바로 그 전망을 한눈에 보여주는 건데요. 미국 주식보다는 비미국 주식, 특히 유럽의 산업재나 중국 주식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낼 거다라고 예측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의 통념을 깨는 마르코 파픽의 한마디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대통령이 자기 사람을 연준 의장에 앉힐 거니까 2020년 주식시장은 폭락할 거다. 그래서 공매도 하겠다? 그건 그냥 역사를 거스르는 짓이다. 와,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흔들리는 게 꼭 주식시장에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정말 도발적이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인 것 같습니다.